안녕하세요. 세무사 파워 인터뷰 제5화 2편에서도 구경일 세무사님과 함께 상속 증여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또 다주택 중과도 되고 이렇다 보니까 과거에 취득했던 이 취득가액 낮은 부동산을 이제 배우자한테 한번 증여하면 뭔가 취득가액도 올라가고 뭐 절세가 된다고 하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배우자한테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는 수송자 기준으로 10년 동안 6억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즉 6억 이하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증여재산 공제 제도를 활용해서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화면에도 있겠지만 네. 홍길동이가 2억에 취득해서 지금 6억 상당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양도를 하게 되면은 홍길동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즉 3주택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세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면은 한 2억 3,400 정도 아마 이 양도세 부과가 될 거예요. 이것을 배우자에게 6억에 시가 6억에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세도 없고 나중에 이 수송자가 즉 배우자가 이 증여받은 재산을 5년이 지나서 양도하게 되면은 그때는 취득가액이 6억이 돼서 양도소득세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한테 항상 증여를 할 때는 주의할 것은 5년이 지나서 양도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5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은 배우자 이월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즉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어떤 취득가액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증여한 효과가 없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받고 나서 5년이 지나서 양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증여를 하고 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도소득세도 이렇게 절세가 되지만 사실은 요즘 가장 이슈가 이제 또 종합부동산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종합부동산세도 절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으신 분께서 들어보니까 증여자를 나누면 좋다더라 이런 말을 들어서 네네. 혹시 자녀한테만 말고 며느리한테까지 혹은 이제 사위한테까지 같이 공동명의로 증여하는 게 어떨지 고민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증여자와 수송자 관계에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직계 전비성으로도 우리가 증여를 받게 되면 5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1천만 원을 공제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증여세 세율 자체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이 하는 10%고 뭐 1억 초과 5억이 하는 20%가 되는데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수송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은 세율의 부담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갑이라는 사람이 시가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아들에게 증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5억이기 때문에 아들 단독 명의로 만약에 증여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세금이 한 7,76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아들 부부, 즉 아들과 며느리 공동 명의로 증여를 하게 되면은 6,5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 부담이 되는 거죠. 왜 이제 세율이 1억 이하의 어떤 10% 구간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처럼 수송자가 많을수록 세 부담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공동 명의로 증여하는 것이 훨씬 세 부담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또 아까 증여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증여를 받아서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율도 마찬가지로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절세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요새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또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증여를 받음으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도 또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공동명의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향후에 양도세나 종부세 측면에서도 절세 혜택이 있으니 나누는 게 유리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자녀가 이제 독립할 수 있도록 좀 사전에 좀 증여를 하고 싶은데 이런 방법이 세법에 있을까요? 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걱정이 일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위한 제도, 그 조세 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하는 그 보험에 대해서는 연간 4천만 원 한도로 우리가 비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는 수익자가 장애인이기만 하면은 다 그 연간 4천만 원 한도 비과세가 되고요. 장애인이 정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 불산입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흔히 말하는 조건부 면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정리하고 나서 자녀가 그 신탁을 해서 자녀 본인을 장애자인 자녀 본인을 수익자로 해서 하거나 또는 부모가 그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고 수익자를 자녀로 해서 이렇게 그 신탁 이익을 자녀가 받게 하는 경우는 자녀의 생존 기간 동안 그 5억을 한도로 해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여세가 비과세되거나 증여세가 과세가 불산입된 재산은 설령 증여자가 10년 이내 사망한다 하더라도 또 상속재산에 합산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증여세도 절세를 하고 또 상속세도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장애인 자녀를 보호하는 그런 어떤 장치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녀가 관리하게 되면 임대료를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와 공동 소유인 어떤 부동산을 임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공동사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동사업자의 출자 비율과 분배 비율이 다른 경우는 정의적 과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에 출자할 수 있는 그 재산은 토지와 건물뿐만 아니고 노무 출자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노무 출자를 가능하기 때문에 이 노무 출자를 활용해서 절세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갑은 만약에 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단독 소유한 부동산 중에서 50% 상당액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가 이 모든 부동산 그 임대 관리를 자녀가 하는 거죠. 즉 그 말씀은 자녀가 노무 출자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무 출자를 해서 출자 비율과 손해 분배 비율을 각각 30대 70으로 하는 거죠. 즉 부모가 30을 가져가고 자녀가 70을 가져가는 거죠. 실제로 자녀는 부동산 보유 비율이 50%밖에 되지 않는데 불구하고 출자 비율을 70% 하는 거죠. 즉 20%만큼은 노무 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록 그 부동산을 50% 가지고도 70% 분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 없이 20%를 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어떤 절세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상속세율이 최고세율이 50%다 보니까 사람들이 법인세는 10%, 20%, 뭐 25% 이렇게 되니까 좀 법인에 증여를 하면 좀 세금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과세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상속 증여세율은 10%부터 50%까지고 법인세율은 뭐 대략 한 10%에서 뭐 20%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인세율과 그 증여세율 차이를 이용해서 법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과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전에 만약에 그 영리법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우리가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에 증여를 해서 지금 현재 과세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 생전에 증여를 하지 않고 증여자가 그 유정이나 위원장에 의해서 영리법인한테 상속을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그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우리가 상속세를 과세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법인의 자녀들이 그 갑과 을이 각각 그 60%, 40%, 즉 자녀가 100% 가지고 있는 그 영리법인에 부모가 만약에 재산을 뭐 10억을 증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그 영리법인 입장에서는 10억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법인의 주주인 자녀들에게도 또 증여세 과세 문제가 생겨요. 이때 그 자녀들에게 증여세 과세하는 근거 규정이 우리가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에요. 지금 이렇게 법인세도 과세가 되고 증여세 과세가 되고 이렇게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아예 부모 등이 그 영리법인의 유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상속세는 면제가 되고 대신 법인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속세 면제받은 이 상속세는 그 영리법인의 만약 주주가 어떤 상속인이나 또는 그 직계손비속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면제받은 상속세에 대해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주주가 아들 어떤 손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직계 좀비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영리법인이 그 면제받은 상속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보면 만약에 며느리나 사위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직계 좀비성이나 상속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상속세를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그럼 상속인 외의자는 상속세가 과세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활용하는 사례들도 있겠네요. 가본 85세이고 수백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수백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 재산을 전부 자녀에게 다 물려주기보다도 그 자녀들의 배우자, 즉 사위나 며느리에게도 일부 재산을 사실은 좀 이렇게 상속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돼요. 며느리나 사위가 주주인 그런 법인들한테 그 유증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영리법인도 하나의 수의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올리는 과세가 돼야 되겠지만, 하지만 영리법인은 우리 세법상으로 상속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면제받은 세금이 한 50억이라고 하면은 상속세 같은 경우 24억 정도를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대신 이 50억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은 법인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법인세가 대략 한 22% 구간이기 때문에 한 10억 7,600 정도를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갑이라는 사람이 생전의 증여가 아니라 유정을 통해서 이 영리법인에 상속이 됐기 때문에 며느리와 사위에게는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 12억 정도의 어떤 그런 12억 내지 13억 정도의 어떤 세금을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며느리 사위는 향후에 이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해서 그 재산이 결국은 그 사람들의 자녀, 즉 갑의 손자들한테 결국은 상속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백대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고 사는 것이지, 대부분이 며느리나 사위에게 어떤 재산을 상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수백억대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상속이 일어나면 그 재산에 대한 이제 시세대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매 사례가액이 많다 보니 시세를 파악하기 쉬운데요. 건물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것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시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 시가로 이때까지 신고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이제 세무사에서 감정 평가를 한다더라, 시세대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는데 맞나요? 원칙적으로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시가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된 매매 가액이 있거나 감정가액 평균이 있거나 또는 공매, 경매, 수용, 보상가액이 있는 경우는 그게 시가에 해당이 되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사 매매 사례가액도 시가의 범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나 이제 이런 집합 건물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대부분 시가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꼬마 빌딩 이런 것들은 개별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 시가가 없어서 여태까지 대부분이 기획시가를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2월 11일 날 세법이 하나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면서 시가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가 됐어요. 근데 종전에는 우리가 시가의 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상속 같은 경우는 전후 6개월, 증여 같은 경우는 전 6개월 후 3개월, 우리 그 기간 내에 어떤 매매 가액 등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이 되고, 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2년 이내 어떤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도 시가로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2월 12일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정 결정 기간 내에 어떤 매매 가액 등이 있는 경우도 시가로 본다고 법을 개정하였어요. 이 법정 결정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속세 신고 기한 다음 날로부터 9개월을 말하는 것이고요. 증여는 신고 기한 다음 날로부터 6개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속세도 신고가 끝났고 증여세 신고가 다 끝난 그 기간에 어떤 매매 갈등이 있는 경우도 시가를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많은 사람들은 특히 꼬마 빌딩이나 이런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긴 시가를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 결정 기간 내에 국세청이 상속세 증여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접 감정해서 과세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국세청은 이 감정 평가를 하면서 그 대상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꼬마 빌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상을 꼬마 빌딩처럼 비주거용 건물과 그다음에 나대지 같은 그런 건물 대상으로 지금 그 감정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세청에서 그 기준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시가와 긴시가의 어떤 차이가 큰 것들 위주로 해서 고가의 부동산을 그 대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마 빌딩이나 어떤 나대지 이런 것을 상속이나 정리할 때는 국세청이 감정해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고경희 세무사님 현재 여성세무사회 회장으로 계신데요. 후배 세무사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요새는 그 세무사뿐만 아니고 그 다른 어떤 여러 직종의 어떤 그 분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는 사실 살아남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가 만 시간의 그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만 시간의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그 후배 세무사님들이 특정 분야에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오랫동안 몰입을 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은 그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무 경력이 제가 아까 여쭤보니까 30년이 넘으시더라고요. 네. 세무사로 일하시면서 보람된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세무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은 종종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납세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서 그 일이 해결됐을 때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세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여러 강의가 있지만 특히 상증세 강의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최근에도 강의가 열렸을 때 이제 순식간에 마감이 되어서 추가로 개설되고 또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바쁜 와중에 이제 개설해주시는 강의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언제든지 기회만 주시면은 열과 성을 다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세무사업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세무사업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최근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가 대략 한 11조라고 이제 각종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 상속세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전에는 사실은 상속세 납부를 하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의 어떤 아주 그냥 부자들만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이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 사실은 뭐 서울 같은 경우에 집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향후 가장 유망한 분야는 상속세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성 세무사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가요? 네, 사실은 2020년 지금 거의 뭐 연말쯤에 지금 있는데요. 사실 올해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거의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은 우리 여성 세무사들이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데 최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도 이렇게 실무 경험을 나누어 주시고 강의도 열어주시는 게 충분히 길잡이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상속과 증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여성 세무사들에게 주는 따뜻한 조언을 해주신 고경희 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